지금 도쿄에서 한 남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2년 경력 일본 터널 공학의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성도, 가족도, 조국도 우즈베키스탄 산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난공사. 한국이 3년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70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굴착기 앞으로 막고 외쳤습니다. 여기를 파면 안 됩니다. 그를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70년간 목숨 걸고 지킨 것.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는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겐지입니다. 도쿄대 공학 박사이자 일본 터널 공학 특별 자문관입니다. 32년간 세이칸 터널, 도쿄만 횡단도로, 홋카이도 신칸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천황 폐하로부터 훈장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저를 버렸습니다. 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노인을 미친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지키던 나무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의 조상을 유랑민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1919년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군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찾던 상자 안에는 1300년 전 발의 황제의 국세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이 100년간 숨기고 싶었던 역사의 증거. 저는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령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발견하는 역사적 유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폐하라. 저는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거다.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관동군 소속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은폐 공작. 국제사회는 일본을 규탄했고 저는 일본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비밀 지령, 캄칙 고개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제가 왜 그 노인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2019년 여름 도쿄 본부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군, 우즈베키스탄에 가야 하네. 한국 놈들이 우리가 포기한 터널 공사를 수주했어. 캄칙 고개. 차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에 뭔가가 묻혀 있어. 발에 유적일 가능성이 있대. 한국 놈들이 그걸 찾으면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가서 지켜봐. 뭔가 나오면 처리해. 가짜로 만들든 파괴하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것이니까요. 2024년 6월 캄칙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째였습니다. 그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터널을 한국인들은 뚫고 있었습니다. 40도 폭염 영하의 밤 쏟아지는 지하수 강철보다 단단한 안반. 그 지옥에서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감리단장과 함께 한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실수하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친 노인 한 명이 굴착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제로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캄칙 고개 터널 공사를 철수한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지질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발표했죠. 안반이 화강암이라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절반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943년 관동군 기록이 있었습니다. 캄칙 고개 지하에 고대 유적이 존재한다는 보고서. 당시 일본군은 중앙아시아까지 정보망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해 지형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발의 유민의 흔적으로 추정됨. 추가 조사 필요. 그 보고서는 80년간 외무성 금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이 터널 공사 입찰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죠. 동북 공정이 무너져. 중국이랑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역사 해석이 다 날아가. 발해가 한국 역사라는 증거가 나오면 우리 입장도 곤란해져.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발해를 일본의 우방국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죠. 만약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나라라는 물증이 나오면 일본의 역사관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기한 겁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 우리가 파다가 유적을 발견하면 처리가 곤란하거든.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았지. 그런데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만약 유적이 발견되면 은폐하거나 파괴할 것. 공식적으로는 기술 자문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역사 파괴 공작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캄칙 고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처참했습니다. 해발 2200m의 험준한 산악지대. 여름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굴착기의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바위를 깎고 흙을 나르고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박동수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우직한 눈빛. 전형적인 한국 노동자 스타일이었죠.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직접 삽질을 하는 소장이라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자문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가 뭘 찾든 내가 다 막을 거야. 프랑스 감리단장 알베르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한국 놈들 상태가 엉망이더군요. 공기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알베르가 낄낄거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위약금 물리면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구부정한 허리. 70세는 넘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 울타리 밖에 서서 공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내리쬐도. 저 노인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현지 인부가 대답했죠. 김산이라는 고려인 노인입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좀 정신이 이상해요. 매일 와서 공사하지 말라고 중얼거려요. 고려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게 쫓겨나 중앙아시아에 버려진 조선인들. 유랑민. 뿌리 없는 민족.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미친 노인네 하나쯤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4년 6월 23일 오후 1시 47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발파 13분 전이었습니다. 4번 구역 암벽에 다이너마이트가 장전되어 있었고 인부들은 안전지대로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를 뚫으면 안 됩니다. 흙먼지 사이로 노인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울타리 밖을 배회하던 그 미친 노인이었습니다. 김산. 안전모드 없이 굴착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노인네 뭐야?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굴착기 3날을 두 팔로 껴안고 버텼습니다. 70이 넘은 앙상한 몸이었는데 장정 둘이 달라붙어도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계셔. 조선 사람이 올 때까지 지켜야 해. 노인의 한국어는 어눌했습니다. 고려인 특유의 억양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우리말이었습니다. 박동수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곧 폭발합니다. 노인이 소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조선 사람이지요? 제발 여기만은 안 됩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습니다. 조선 사람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미신 타령이군. 중앙아시아에는 이런 노인네들이 많았습니다. 산신령이 노한다느니 악마가 깨어난다느니 공사 지연시키고 보상금 뜯어내려는 수작이 뻔했습니다. 박 소장 시간 없습니다. 끌어내세요.
알베르가 재촉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본부의 독촉이 빗발쳤죠. 위약금이 하루에 1억 원이라고. 그런데 박동수 소장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잠깐요. 할아버지 말씀 좀 더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미친 노인 말을 듣겠다고요? 할아버지, 뭘 지키라는 겁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쓰레기라고 판단했죠. 이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조상님들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그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잖아. 이런 거 하나 들고 공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상자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안에 든 것들이 쏟아졌죠. 낡은 종이 뭉치, 바랜 흑백 사진, 녹슨 녹그릇. 정말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저는 발로 종이를 밟았습니다. 박 소장, 이거 보세요. 이게 보물입니까? 낡은 족보 쪼가리 하나 들고 역사 타령입니다. 고려인들은 원래 이래요. 배운 게 없어서 저런 돌덩이에 귀신이 붙었다고 믿는 거죠. 미개한 민족이에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개한 민족.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러운 거지가 공사를 방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박동수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나카무라 씨. 네. 저분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주제에 일본 자문관에게 협박을 하다니. 하지만 박 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믿어볼게요. 발파 중단합니다. 그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알베르가 악을 썼고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분이 70년을 지켰다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친놈. 공사 날려먹을 거야. 그런데 30분 뒤 굴착기 삼날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굴착기가 멈췄습니다. 삼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텅 빈 공간을 긁는 묵직하고 공허한 울림이었죠. 기사가 레버에서 손을 뗐습니다. 뭐지? 동굴인가? 저는 다가갔습니다. 흙더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검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1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냄새. 퀴퀴하면서도 어딘가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벽. 정교하게 맞물린 아치형 천장. 분명히 인공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벽화였습니다. 벽면 가득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무사들. 머리에는 깃털이 꽂힌 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대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호랑이와 사슴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었습니다.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한국 역사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벽화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아니, 양식 자체가 동일했습니다. 선의 굵기, 색채의 조합, 인물의 자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에요. 한반도에서 5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라고요. 고구려 벽화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박동수 소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벽화 옆에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서체. 우리 민족만이 사용했던 고대 문자. 대진국 황제. 박 소장이 글씨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진국. 발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해동성국.
고구려를 계승한 찬란한 제국.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나라. 그 이름이 이곳에 이 낯선 이국 땅 지하 200m 안반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끝장이다. 일본이 주장해온 모든 역사 해석이 무너진다. 중국의 동북 공정도 박살난다. 발해가 한민족의 국가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니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본부 나카무라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지금 당장 연락 바랍니다. 박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카무라 씨, 뭐 하시는 겁니까? 보고해야죠. 유적이 발견됐으니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에 은폐 지시를 요청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가짜라고 발표하든 폭파해버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손에 넘기면 안 됐습니다. 그때 김산 할아버지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벽화를 보더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어루만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상금 더 받으려고 쇼를 하는 거라고. 박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전 직원 철수. 현장 봉쇄한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연결해.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도. 뭐라고요? 저는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박 소장. 이거 확인도 안 됐잖아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조용히 처리하고 공사 먼저 끝냅시다.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박 소장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카무라 씨, 여기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1300년 전 나라를 잃고 이 먼 땅까지 흘러온 분들이에요. 위약금이요? 돈이요? 우리 조상님을 돈으로 팔라는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찾았다. 잃어버렸던 역사를 여기서 찾았다. 그날 밤 저는 본부에 긴급 타전을 보냈습니다. 발해 유적 추정 동굴 발견. 한국 측 임의인지. 즉각 조치 필요. 30분 만에 답신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전문가 파견. 그때까지 현장 접근 통제할 것. 한국 대사관 연락 지연시킬 것. 저는 안도했습니다. 본부가 움직였다. 이제 처리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 3대가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나카 게니치. 도쿄대 고고학과 명예교수. 일본 학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조작 전문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마다 불리는 해결사.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도 함께였습니다. 라임 카리모프라는 자였죠. 양복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봉투가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돋보기 하나만 들고 2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안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요? 네. 벽화에 사용된 안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00년 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아마 저 고려인 노인이 밤마다 들어와서 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이걸로 끝이다. 박동수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 양식을 보세요. 고구려 수렵도랑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다나카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소장님은 토목이나 하셔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비슷하게 그렸다고 다 진품입니까? 고구려 벽화 사진이야 인터넷에 널려 있잖아요. 누구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억지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카리모프 차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관님, 제 소견을 말씀드리죠. 이 동굴은 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공사를 방해한 현지 주민을 처벌하고 즉시 작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학자가 가짜라고 했고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폭파해버리면 끝입니다.
영원히 땅속에 묻히는 거죠. 김산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제가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 치매 소리 그만 듣고 빨리 치워.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내 목숨입니다. 여기를 파괴하면 저도 죽이는 겁니다. 경찰이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거야. 알베르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위치로. 발파 준비. 화약이 장전됐습니다. 10분 후면 저 동굴은 사라질 것입니다. 1300년의 비밀이 한 줌 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파란 하늘이 평화로웠습니다. 끝났다. 이제 됐다.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헬기가 공사장 위로 내려왔습니다. 옆면에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지상에서도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 차량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리콥터가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흙먼지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멈췄습니다. 검은 세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호랑이 같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한진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우리건설 회장. 한국건설업의 전설.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죠? 한진우 회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경찰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산 할아버지를 보더니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빈민촌 고려인 노인을 형님이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 겁니까? 한 회장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제가 발로 밟았던 그 족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선이었습니다. 분노, 경멸, 그리고 살기. 당신이 밟은 게 뭔지 알아.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70년 전 일본 놈들이 만주에서 독립군을 학살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조선의 혼이야.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독립군이요? 한 회장이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검은 가방이 열렸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로고가 박힌 기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물 감식반이야. 그리고 저기. 한 회장이 헬기에서 내리는 또 다른 노신사를 가리켰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아시아 담당관 윌리엄 박사님이시다. 세계적인 고고학 석학이시지. 가짜? 조작? 어디 세계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도 그 더러운 입을 놀려봐라.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권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나카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박사와 감식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카리모프 차관은 벌써 도망칠 궁리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동굴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 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윌리엄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1300년 전 고구려와 발해에서만 사용되던 특수 광물성 안료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장갑 낀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산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던 그 나무 상자였습니다. 제가 발로 찼던 그 쓰레기 상자. 이 안에 있던 것을 보십시오. 박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단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풀었습니다.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북이 모양의 인장. 바닥에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동성국 천손. 국세였습니다. 발해 황제의 국세.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전설 속의 유물이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찾던 상자 안에 발해 황제의 국세가 있었습니다. 70년간 미친 노인이라고 비웃었던 그 할아버지가 지켜온 것이 인류의 보물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유랑민이라고 했지? 미개한 민족이라고 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1919년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군 김두칠 장군의 아들이야. 당신네 할아버지들이 학살하려 했던 그 독립군의 핏줄이라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수갑을 내려다봤습니다. 32년간 일본 정부를 위해 일했습니다. 천황 폐하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국당 공사장에서 범죄자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겐지. 문화재 은폐 시도 공사 방해, 현지 주민 폭행 방조 혐의로 연행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옆에서는 다나카 교수와 카리모프 차관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악을 썼습니다. 이건 부당해. 나는 학자야. 학문적 소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카리모프 차관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난 협박받은 거야. 일본 놈들이 시킨 거라고. 나는 피해자야. 역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묶여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김산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개 들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찰에게 맞아 멍든 얼굴. 저와 다나카 교수에게 짓밟힌 그 얼굴.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뭘 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1940년 봄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독립군 자금을 운반하다 붙잡혔어. 관동군 장교가 직접 고문했지. 손톱을 뽑고 뼈를 부러뜨렸어. 그래도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교 이름이 뭔지 알아? 나카무라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야.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동군 소속, 만주 근무, 조선인 고문. 할아버지가 술 드시면 자랑처럼 하시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악몽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라. 그리고 기억해.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게 아니야. 지키는 자가 쓰는 거야. 저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BBC 카메라가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저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의 역사 은폐 공작 발각. 한국 발해 황제 국세 발견. 일본 기술 고문 현장에서 체포.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발견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카무라 겐지는 그 핵심 인물입니다. 저는 유치장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범죄자, 역사 파괴자, 일본의 수치. 다음 날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하의 행동과 무관합니다. 귀하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귀하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버려졌습니다. 32년간 충성했던 조국이 저를 버렸습니다.
비밀 지령을 내린 차관도 저를 파견한 국토교통성도 모두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꼬리가 잘린 도마뱀이었습니다. 본체를 살리기 위해 버려지는 꼬리.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외교적 협상 끝에 추방 형식으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당신 얼굴 뉴스에서 봤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학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훈장은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김산 할아버지의 얼굴. 바닥에 엎드려 족보를 줍는 그 구부러진 등. 제가 발로 찼던 그 나무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던 발해의 국세. 역사는 지키는 자가 쓰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매일 밤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